저 좀 숨겨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천둥이 치던 깊은 밤, 비에 흠뻑 젖은 어린아이가 눈먼 과부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앞도 못 보는 여인은 떨고 있는 그 작은 손을 잡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아이가 넘어온 산 너머에서는 한 가문이 통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 못 보는 과부는 그 붉은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꼭 안았을 뿐이었지요. 과연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외딴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닿는 곳이라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지요. 그 집에 윤 씨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8, 두 눈이 빛을 잃은 지 오래된 여인이었지요. 윤 씨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만은 누구보다 밝았지요. 나무를 다듬어도 흠집 하나를 놓치지 않았고 배를 짜도 올 하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 씨를 두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눈은 멀었어도 손은 신통하다더라. 저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게 안쓰럽지 뭔가. 윤 씨는 그런 말에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제 일을 할 뿐이었지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하나 있던 자식마저 어린 나이에 병으로 떠나보낸 뒤로 윤 씨의 마음에는 무엇 하나 바라는 것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윤 씨에게도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살인문 앞에 등잔 하나를 내어 거는 일이었지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등잔은 무엇하러 거느냐고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게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길 잃은 사람이 행여 이 불빛을 보고 찾아들면 하룻밤 쉬어가라고 그러는 게지요. 윤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작 그 불빛을 자신은 볼 수 없으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길이 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산을 울렸습니다. 윤 씨는 방 안에서 배틀에 앉아 손을 놀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처음에는 바람의 문이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졌지요. 윤 씨는 배틀에서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느다란 숨소리,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작은 기척이 살인문 너머에서 느껴졌지요.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더듬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발끝을 적셨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작은 그림자가 풀썩 무너지듯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쳐 안았지요. 손끝에 닿은 것은 흠뻑 젖은 그러나 너무도 작고 여린 어깨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냐? 아이로구나. 윤 씨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아이의 입에서 새어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요. 윤 씨는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요. 그러나 윤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 안으로 더 깊이 끌어안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아무 말 안 하마. 이 늙은이가 무얼 보겠느냐. 보이지도 않는 눈인데. 윤 씨는 아이를 안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무명천으로 몸을 닦아 주었지요. 아이의 몸은 작았지만 손발은 곱고 살결은 부드러웠습니다.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아이라는 것을 윤 씨의 손끝은 단번에 알아챘지요. 이 아이는 귀하게 자란 아이로구나. 윤 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요. 그것을 입에 담는 순간 이 아이가 짊어진 무언가가 함께 따라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젖은 저고리를 벗기던 윤 씨의 손끝에 문득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아이의 목에 끈으로 걸린 작은 패였지요. 차갑고 매끈한 쇠붙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든 이 아이의 것이겠지. 윤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목에서 끈이 너무 조이지 않도록 살짝 매무새만 고쳐주었지요. 그러고는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습니다. 불이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깨우지 않았지요. 다만 식은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 얹으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이 늙은이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거라. 윤 씨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그 목소리에 조금씩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들었지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아이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제 손 안에 꼭 쥔 채로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지요. 빗소리 사이로 멀리, 아주 멀리서 무언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바람이 산을 흔드는 소리려니 했을 뿐이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요. 윤 씨는 아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둥근 이마, 오뚝한 콧날, 야무지게 담은 입술, 손끝으로 그려보는 아이의 얼굴은 참으로 단정했습니다. 참 잘생겼구나. 이렇게 고운 아이가 어쩌다. 윤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의 아이는 흠칫 몸을 움츠렸지요. 그러다 곁에 앉은 윤 씨를 보고는 더욱 경계하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몸은 좀 어떠냐? 윤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윤 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머니 눈이. 그래, 이 늙은이는 앞을 보지 못한단다. 윤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윤 씨는 보지 못했지만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니 걱정 말거라. 나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배가 고프거든 여기 죽이 있으니 먹으렴.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끌어당겼지요. 그러고는 개걸스럽게 그러나 어딘가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수저가 그릇에 부딪는 소리, 아이가 죽을 삼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윤 씨의 텅 빈 마음 한 구석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만 같았지요. 천천히 먹으렴. 체하겠구나. 아이는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다니. 어린아이가 무에 무섭겠느냐. 저를 거두면 아주머니도 위험해질지 몰라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지요.
그러고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란다.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나보냈지. 그러니 무서울 것도 없다.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거라. 누가 묻거든 그저 내가 거둔 조카라 하면 그만이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쭉 그릇 위로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지요. 아이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윤 씨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울고 나면 좀 나아진단다. 그날 윤 씨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윤 씨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럼 이 늙은이가 새 이름을 하나 지어주마. 길을 잃고 헤매다 내게로 왔으니 길 도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도현이라 하자. 어두운 길에 나타난 아이라는 뜻이지. 어떠냐? 도현. 아이는 그 이름을 가만히 입속으로 굴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요. 도현. 그 이름이 좋아요. 그렇게 아이는 도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온 아이가 눈먼 과부의 외딴 집에서 새 이름을 얻은 것이지요. 그날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거둔 이 작은 아이가 어떤 핏줄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 자신의 남은 생이 어떻게 뒤바뀔지를. 다만 윤 씨는 한 가지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은 순간 오래도록 비어있던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게다. 훗날 윤 씨가 도현에게 자주 들려주게 될 이 말은 바로 그 봄밤의 싹을 틔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한 아이의 가치를 알아본 그 밤의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두 사람이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아직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도현이 윤 씨의 집에 머문 지도 어느덧 한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 방구석으로 숨던 아이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도현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산비탈에 일군 자그마한 밭대기 하나와 윤 씨가 짜는 배 몇 필이 살림의 전부였지요. 그러나 도현은 그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어머니, 물 길어 왔어요. 도현이 처음 윤 씨를 어머니라 부른 것은 함께 지낸 지 꼭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도현은 이른 새벽산 아래 우물까지 내려가 제 키보다 큰 물동이에 물을 가득 길어왔지요. 작은 어깨가 휘청거릴 만큼 무거운 물동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배틀 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방금 무어라 했느냐? 어머니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도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따뜻한 것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그래, 그래도 된다. 되고 말고. 윤 씨는 도현을 끌어안았습니다. 물에 젖어 차가운 도현의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그날 이후로 도현은 윤 씨를 어머니라 불렀고 윤 씨는 도현을 아들이라 여겼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 정만은 어떤 핏줄보다 진했지요. 도현은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는 법이 없었고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그려낼 줄 알았지요. 윤 씨가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면 도현은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윤 씨가 배 짜는 법을 말로 일러주면 도현은 어느새 그 손놀림을 흉내내고 있었지요. 내 머리가 참으로 비상하구나. 누굴 닮아 이리 영특한지. 윤 씨는 종종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그러면 도현은 멋쩍게 웃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것을 입에 담는 일이 도현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현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면 늘 목에 건 작은 패를 손에 꼭 쥐고 잤지요. 그 패가 무엇인지 윤 씨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밤 도현이 잠결에 그 패를 만지작거리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만 살았어. 윤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잠결에도 이리 서럽게 우는 것일까.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떨고 있는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괜찮다, 도현아. 살아있는 것은 죄가 아니란다. 내가 살아있어 주어서 이 늙은이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도현은 잠결에 그 말을 들었는지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윤 씨의 옷자락을 꼭 붙든 채 다시 잠이 들었지요. 윤 씨는 그 밤을 꼬박 새우며 도현의 곁을 지켰습니다. 윤 씨네 조카는 어찌 저리 의젓할꼬. 마을 사람들은 도현을 윤 씨의 조카로 알았습니다. 윤 씨가 그렇게 둘러댔기 때문이지요. 먼 친척이 죽으면서 맡긴 아이라고 갈 곳이 없어 거두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별 의심 없이 믿었지요. 눈먼 과부가 거둔 가엾은 조카, 그뿐이었습니다. 도현은 영리하게도 제 신분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곱던 손은 일부러 거친 일을 해 마디를 굵게 만들었고 단정하던 말투도 산골 아이처럼 투박하게 바꾸었지요. 누가 보아도 그저 가난한 산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본바탕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손끝으로 더듬어 본 도현의 몸가짐과 말씨에는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도현이 넘어온 산 너머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봄밤에 불탄 가문은 다름 아닌 명문사대부 가문이었지요. 온 식솔이 하룻밤 사이에 변을 당했고 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두고 흉흉한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댁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더군. 아니라네. 누군가 누명을 씌운 거라는 말도 있어. 쉿, 그런 말 함부로 입에 담지 말게. 목이 달아날 일이야. 소문은 무성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 뿐이었지요. 행여 그 일을 두고 함부로 떠들었다가는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비극은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금기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대감이었지요. 한대감은 당시 조정에서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인물이었습니다. 영상의 자리에 올라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충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권력을 향한 욕심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지요. 한대감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둘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 봄밤에 불탄 가문도 한대감의 손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그 가문의 주인은 강직하기로 이름난 충신이었고 한대감의 그릇된 처사를 여러 차례 임금 앞에서 꾸짖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대감에게는 눈의 가시였지요. 그 늙은이만 사라지면 이 조정은 내 손 안에 들어온다. 한대감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짓 증거를 꾸며 그 가문에 영모의 누명을 씌웠지요. 한밤중에 군사를 풀어 집을 에워싸고 불을 질렀습니다. 온 식솔이 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그러나 한대감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 막내가 보이지 않는다 하옵니다. 수하의 보고에 한대감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막내라니, 그 8살 먹은 사내 아이 말이냐? 예, 시신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그 아이만은 어디에도 없었사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화근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지요. 그 가문의 핏줄이 단 하나라도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날 자신의 목을 겨눌 칼이 될 터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라.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없다. 하오나 대감, 비바람이 거센 밤이었고 아이 혼자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옵니다. 필시 가까운 곳에서 닥쳐라. 가까운 곳을 다 뒤졌는데도 없지 않느냐.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라. 산이든 강이든 다 뒤져서 그 아이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 한대감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목숨쯤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오직 자신의 권력에 흠집이 날까 그것만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대감의 수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마다, 마을마다 낯선 사내들이 돌아다니며 8살 사내 아이를 보지 못했냐 물었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강원도 깊은 산자락, 눈먼 과부의 외딴 집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가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누가 그 일을 꾸몄는지 어린 도현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불길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뒷문으로 떠밀며 했던 마지막 말도 도현은 잊지 않았습니다.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그리고 언젠가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다오. 그 말이 도현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살아남는 것뿐이었지요. 살아남아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도현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윤 씨는 도현의 그런 속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무언가 깊은 상처를 품고 있다는 것만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윤 씨는 더욱 도현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캐묻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윤 씨가 도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쩌다 눈이 머셨어요? 윤 씨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오래된 일이란다. 이 늙은이가 젊었을 적에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지. 그 후로 눈이 어두워지더니 끝내 일이 멀어버렸구나.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뇨? 도현이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윤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지요. 지난 일이다. 이제 와 무슨 소용이겠느냐. 다만 한 가지는 안단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눈이 멀고 나서야 이 늙은이는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지. 사람의 값어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게다. 도현은 그 말을 가만히 새겨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훗날 도현은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윤 씨의 그 말 한마디가 어둠 속을 헤매던 도현에게 한 줄기 등불이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현은 윤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 옛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윤 씨는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만히 자장가를 흥얼거렸지요. 그 자장가 소리가 외딴 집의 작은 방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평온한 밤에도 한대감의 추격의 그물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산자락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도현이 윤 씨의 집에 온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지요. 8살이던 어린아이는 어느새 15세 의젓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윤 씨를 훌쩍 넘어섰고 어깨는 제법 떡 벌어졌지요. 도현은 산골 일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산짐승을 피해 약초를 캐왔지요. 그 약초를 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현을 두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윤씨네 조카는 참 듬직하기도 하지. 눈먼 아주머니가 복도 많아. 저런 효자를 얻었으니. 도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는지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도현은 여전히 목에 건 그 패를 손에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윤 씨는 그런 도현을 바라보며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제 길을 찾아 떠나리라는 것을 윤 씨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현의 그릇은 이 작은 산골에 머물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손끝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도현이 물으면 윤 씨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저 내가 일이 잘 자라주어 고마울 뿐이지.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현이 장에 다녀온 뒤 평소와 달리 안색이 어두웠지요. 윤 씨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 발걸음 소리가 오늘따라 무겁구나. 도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장터에 낯선 사내들이 와 있었어요. 관아 사람들 같았는데 사람들을 붙잡고 무언가를 묻고 다녔어요. 무엇을 묻더냐? 오래전에 어느 가문에서 사라진 사내 아이를 찾는다고요. 지금쯤 10대여섯쯤 되었을 거라면서요. 윤 씨의 손에 들린 배틀 북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윤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라 했느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약초만 팔고 서둘러 돌아왔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현에게 다가갔지요. 그러고는 도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현아, 예, 어머니, 이 늙이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마.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느냐? 도현은 윤 씨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요. 도현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 늙은이가 아는 것은 너는 마음이 곧고 바른 아이라는 것뿐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으냐. 도현은 더는 참지 못하고 윤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15 소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윤 씨는 그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을 게다. 이 늙은이가 있는 한 누구도 너를 함부로 데려가지 못한다. 그날 밤 도현은 처음으로 윤 씨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더는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무게였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사실 저는 도현은 띄엄띄엄 그러나 또렷하게 제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제 가문이 어느 날 밤 불길 속에 무너졌다는 것, 어머니가 자신을 뒷문으로 떠밀며 살아남으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뒤에 어떤 권세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 씨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도현이 풀어놓는 사연 하나하나가 윤 씨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그러나 윤 씨가 정작 놀란 것은 다른 대목에서였습니다. 그 권세 높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이름은 몰라요. 다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씨 성을 가진 대감이라고요.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씨 성을 가진 대감. 그 이름이 윤 씨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지요. 설마 그 자가? 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래전 윤 씨가 두 눈을 잃게 된 그날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윤 씨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던 그 일. 그 일의 한가운데에도 바로 그 한씨 성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젊은 시절 어느 대갓집의 친모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빼어나 여러 양반집을 드나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 씨는 우연히 한 대감의 음모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모함해 죽이려는 끔찍한 계략이었지요. 윤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밤중에 괴한들이 윤 씨를 덮쳤지요. 내년이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괴한들은 윤 씨의 두 눈에 독한 약물을 끼얹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차라리 죽이지 않은 것은 그래야 의심을 덜 산다는 계산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 씨의 눈은 서서히 멀어갔고 끝내 빛을 잃었지요. 윤 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등진 채 홀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대감의 손에 이번에는 도현의 가문이 무너졌다니 윤 씨는 운명의 기막힌 얽힘에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자와 제 아들의 일족을 불태운 자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현이 윤 씨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표정을 가다듬었지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그 한대감이라는 자가 참으로 무서운 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 윤 씨는 도현에게 제 사연까지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괜한 짐을 하나 더 얹어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윤 씨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리라고. 자신에게서 빛을 앗아간 그 자에게 더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그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지요. 한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닥달했습니다. 이 마을에 10년쯤 전에 들어온 외지 아이가 있느냐? 지금 10대여섯쯤 되었을 게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무심코 입을 열었지요. 외지 아이라면 저 산속 윤 씨네 조카가 있긴 한데 한 10년 전쯤 들어왔지. 아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내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디냐? 그 집이 어디야? 저 산자락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데. 한데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잔말 말고 길이나 안내해라. 사내들은 마을 사람을 앞세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의 그물이 마침내 윤 씨의 외딴 집을 향해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 무렵 윤 씨와 도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윤 씨가 솥에 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그때 산 아래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습니다. 윤 씨의 밝은 귀가 그것을 먼저 알아챘지요. 도현아, 예, 어머니, 사람들이 오고 있다. 여럿이다. 발소리가 거칠어.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챘지요. 도현은 황급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산 아래로 횃불 여러 개가 어둠을 가르며 올라오고 있었지요. 어머니, 그 자들이에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숨어 지냈건만 끝내 들키고 만 것이지요. 윤 씨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뒷산으로 가거라. 어서. 약초 캐러 다니던 그 길로 올라가면 그 자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하지만 어머니는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이 늙은이 걱정은 말거라. 눈먼 과부 하나를 어찌하겠느냐. 너만 무사하면 된다. 어서 가거라. 윤 씨는 도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10년을 길러준 어머니를 위험에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요. 못 가요.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가요. 이 녀석아, 내가 잡히면 이 어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야 이 어미도 사는 게야. 알아듣겠느냐? 윤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절절한 외침에 도현은 끝내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러고는 윤 씨의 두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때까지 부디 무사하셔야 해요. 그래, 그래. 어서 가거라. 어서. 도현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뒷산의 가파른 길을 따라 짐승처럼 날쌔게 산을 올랐지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윤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점점 멀어지는 도현의 발소리를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었을 뿐이지요. 잠시 후 횃불을 든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윤 씨 앞에 우뚝 섰지요. 내가 이 집 주인이냐? 그렇소만 무슨 일로 이 야밤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는 게요. 윤 씨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사내는 윤 씨의 비지른 두 눈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눈먼 과부로구나. 잔말 말고 묻는 말에나 답해라. 내가 거둔 조카는 어디 있느냐? 윤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카 말이오. 며칠 전 도성으로 이를 구하러 떠났소. 산골에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 큰 데로 나가보겠다더이다. 도성으로 언제 떠났느냐? 사나흘쯤 되었을 게요. 가는 길이 멀어 지금쯤 어디 주막에서 묵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사내는 미심쩍은 눈으로 윤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눈먼 과부의 담담한 얼굴에서는 어떤 거짓도 읽어낼 수 없었지요. 사내는 수아들을 풀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솥에서는 죽이 끓고 있었고 방에는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찾는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사내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고 산이 험해 더는 수색을 이어가기 어려웠지요. 사내는 윤 씨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잘 들어라, 눈먼 과부야. 만약 내가 그 아이를 숨기고 있다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게다. 그 아이가 돌아오거든 즉시 관아에 알려라. 알겠느냐? 알겠소. 한데 우리 조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들 찾는 게요. 윤 씨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대답 대신 차갑게 웃을 뿐이었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사내들은 그렇게 물러갔습니다. 횃불이 산 아래로 멀어지자 윤 씨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어둠 속을 향해 도현이 사라진 뒷산을 향해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가거라, 내 아들아. 어디에 있든 부디 살아만 다오. 그날 밤 도현은 뒷산을 넘어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갈 곳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현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고 돌아가야 할 곳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도현의 가슴 속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에게 돌아오리라는 굳은 다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짐이 앞으로 도현이 걸어갈 험난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줄 터였지요. 산을 넘고 또 넘어 도현은 며칠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윤 씨가 쥐어준 주먹밥 몇 덩이와 목에 건 작은 배 하나뿐이었지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도현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도현은 어느 깊은 골짜기에 바위 아래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지요. 이대로 죽는 걸까? 도현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윤 씨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살아남을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 꼭 돌아오겠노라던 자신의 약속. 도현은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짜기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도현은 황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여 한대감의 수아들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초 망태를 둘러맨 한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을 헝클어뜨린 늙은이였지요. 낡은 베옷에 약초 망태를 메고 손에는 호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도현이 숨은 바위 쪽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 게 누구냐? 산짐승은 아닌 듯하고 도현은 흠칫 놀랐습니다. 분명 소리도 내지 않고 숨었거늘 노인은 어찌 알았을까요? 도현이 망설이자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나오너라. 이 늙은이는 너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 사흘은 굶은 얼굴이로구나. 이리 와서 이것이라도 먹거라. 노인은 망태에서 마른 떡 한 덩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바위 뒤에서 나왔지요. 그러고는 떡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도현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형형한 눈빛이 도현의 행색을 찬찬히 훑었지요. 누더기를 걸쳤으나 몸가짐에 배인 기품, 곤줄였으나 흐트러지지 않은 눈빛. 노인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현이라 합니다. 도현이라. 어디서 오는 길이냐? 도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함부로 제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노인은 그런 도현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다만 한 가지만 묻자. 너는 누구에게 쫓기고 있느냐? 도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인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어찌 그것을. 허허, 쫓기는 자의 눈빛은 따로 있는 법이니라. 늘 등 뒤를 살피고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지. 너의 눈빛이 꼭 그러하구나. 도현은 더는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선뜻 모든 것을 털어놓기도 두려웠지요. 그때 노인의 시선이 도현의 목에 걸린 패에 가닿았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요. 그 패 잠시 보여줄 수 있겠느냐? 도현은 본능적으로 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것만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지요. 노인은 도현의 경계심을 알아채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그 패가 눈에 익어서 그런다. 아주 오래전에 그와 똑같은 것을 본 적이 있지. 도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패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작고 매끈한 청동패였지요. 그 안쪽에는 알 수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지요. 형형하던 눈빛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게. 어르신, 이 패를 아세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도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한때 모셨던 분의 가문에서만 쓰던 신표다.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귀하신 분들의 것이지. 도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을 품어온 비밀의 한 자락이 마침내 풀려나오려는 순간이었지요. 어르신은 누구세요?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중하고 공손한 절이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름은 박가라하옵니다. 한때 궁에서 작은 소임을 맡았던 몸이지요.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이 산 속에 묻혀 살아온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가 도련님을 알아뵙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도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깍듯이 존대하는 노인 앞에서 도현은 당황하여 더듬거렸지요. 어르신, 어찌 제게 존대를 하세요? 저는 그저 산골에 숨어 사는 아니옵니다. 도련님, 그 신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사옵니다.
도련님은 결코 산골에 묻혀 지낼 분이 아니시옵니다. 박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도현을 제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토굴이었지요. 그곳에서 박노인은 도현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도현의 가문이 본 뒤 어떤 핏줄을 이어온 가문인지, 그리고 그 가문이 어찌하여 한대감의 표적이 되었는지를 말이지요. 도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제 출생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말이지요. 그러니 도련님, 이대로 숨어 지내서는 아니 되옵니다. 도련님께서 살아 계신 한대감은 결코 도련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도련님께서 먼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도련님도 도련님의 어머니도 영영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박노인의 말에 도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곧 한대감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뜻이었지요. 그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일개 산골 소년일 뿐입니다. 권세도 힘도 없는 제가 어찌 그 막강한 한대감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멀리 도망쳐 조용히 사는 편이. 도련님, 박노인이 도현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지요. 도망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그저 죽음을 미루는 것일 뿐이지요. 한대감이 도련님을 쫓는 한 도련님께서 거두어 주신 그 눈먼 어머니께서도 늘 위험에 놓이게 되옵니다. 도련님께서 진정 어머니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도망이 아니라 맞섬을 택하셔야 하옵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길. 그 말이 도현의 가슴을 흔들었지요. 윤 씨를 떠올리자 도현의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오나 어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사옵니다. 큰 일을 도모하려면 먼저 힘을 길러야 하지요. 도련님께서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시옵니다. 이 늙은이가 도련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사옵니다. 또한 도련님의 신원을 증명할 길도 함께 찾아드리지요. 도현은 박노인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막막하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지요. 어르신, 부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어떤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좋사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옵니다. 다만 도련님, 한 가지만 명심하시옵소서.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하옵니다. 칼과 권세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나 사람의 마음으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요. 도련님을 길러주신 그 눈먼 어머니께서 보지 못하는 눈으로도 도련님의 마음을 알아보셨듯이 말이옵니다. 도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문득 윤 씨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게다. 박노인의 가르침이 윤 씨의 그 말과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도현은 박노인의 토굴에 머물며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도현에게 글을 가르치고 셈을 가르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지요. 또한 산속의 온갖 약초를 분별하는 법과 그 약초로 사람을 살리고 병을 다스리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이 풀은 독초처럼 보이나 실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고, 저 풀은 고운 꽃을 피우나 실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니라. 겉만 보아서는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독인지 알 수 없지. 세상 사람도 이와 같단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법이지.
도현은 박노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본디 영민한 데다 절박한 사정이 더해지니 그 배움의 속도가 놀라웠지요. 박노인은 그런 도현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그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로구나. 도련님의 총명함이 이 늙은이의 기대를 훌쩍 넘어서는구려. 도현은 박노인 곁에서 부쩍 자라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혜도 말이지요. 그러나 도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윤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도현은 목에 건 패를 손에 쥐고 윤 씨를 떠올렸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어머니께 돌아갈게요. 그날까지 부디 무사히 계셔 주세요. 도현의 다짐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더는 쫓기기만 하는 도망자가 아니라 제 운명에 맞서 싸우는 한 사람으로 우뚝 서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노인이라는 든든한 스승을 만나 도현은 비로소 제가 가야 할 길을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도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마저 이겨내는 법이니까요. 박노인의 토굴에서 도현이 배움을 이어간 지도 어느덧 2해가 흘렀습니다. 도현은 어느새 17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지요. 글과 셈에 능통했고 약초와 의술에도 밝았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루는데 비범한 재주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도현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이 늙은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사옵니다. 남은 것은 도련님께서 세상에 나가 직접 부딪히며 배우셔야 할 것들이지요.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일러둘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박노인은 도현의 손을 잡고 그 목에 걸린 패를 가리켰습니다. 이 심표 하나만으로는 도련님의 신원을 온전히 증명할 수 없사옵니다. 한대감이 이를 가짜라 우길 것이기 때문이지요. 허나 도련님께는 또 하나의 증표가 있사옵니다. 또 하나의 증표라뇨? 박노인은 도현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도련님의 등에 붉은 점 3개가 북두칠성의 머리처럼 박혀있지 않사옵니까? 그것은 도련님 가문의 적통만이 타고나는 표식이옵니다. 이 신표와 그 점 2가지가 맞물려야만 비로소 도련님의 핏줄을 의심할 수 없게 되옵니다. 부디 이 2가지를 목숨처럼 지키시옵소서. 도현은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신표와 등의 점, 그 2가지가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였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한데 어르신은 어찌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십니까? 박노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이미 늙고 병들었사옵니다. 도련님의 발목만 잡을 뿐이지요. 허나 걱정 마시옵소서. 이 늙은이가 가지 못하는 길을 도련님 곁에서 도울 다른 이들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면 그들이 곧 도련님의 힘이 되어 줄 것이옵니다. 도현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토굴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도현은 박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도현이 처음 다다른 곳은 한 고을의 장터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는 산속에서만 지내던 도현에게는 별천지나 다름없었지요. 도현은 우선 먹고 살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노인에게 배운 의술을 미천으로 도현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병든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지요. 한 노파가 길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손쓸 방도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을. 이를 어쩌나. 숨이 넘어가고 있어. 도현은 사람들을 해치고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파의 상태를 살핀 도현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지요. 비키십시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내까지 젊은 것이 무얼 안다고 누군가 비웃었지만 도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파의 맥을 짚고 입속을 살피더니 품에서 작은 침통을 꺼냈지요. 도현은 능숙한 솜씨로 노파의 몇 군데 혀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노파가 컥 하고 막혔던 숨을 토해냈지요. 거품을 물던 입에서 검은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래가 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이 트였으니 곧 깨어나실 겁니다. 도현의 말대로 잠시 후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지요. 세상에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냈네. 저 젊은 의원, 보통 솜씨가 아니야. 노파는 정신을 차리고는 도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으실 것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원의 마땅한 도리이니까요. 도현의 의젓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현의 이름은 장터에 널리 퍼졌지요. 죽어가던 노파를 살려 낸 젊은 의원이라고요. 병든 이들이 도현을 찾아 줄을 섰습니다. 도현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고 부유한 이들에게만 그 값을 받아 살림을 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도현을 찾아왔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날카로운 자였지요. 당신이 그 용한 의원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소. 여러 의원을 불렀으나 아무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소. 마지막으로 당신을 믿어보려 하오. 도현은 사내를 따라 그 집으로 갔습니다. 누이라는 여인은 자리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도현은 여인의 맥을 짚고 안색을 살피고 그동안 먹은 것을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러다 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이 병은 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누군가 이분에게 조금씩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죽이면 의심을 살까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지요. 음식에 섞어 먹인 듯합니다. 사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독이라니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도현은 여인의 집안 사정을 차근차근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지요. 여인이 죽으면 그 재산을 차지하게 될 먼 친척이 있었고 그자가 며칠 전부터 여인의 집에 드나들며 직접 약을 다려 먹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자가 다린 약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당장 그 약을 끊고 제가 드리는 해독제를 드시면 차차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자의 죄는 관아에 고하여 마땅히 벌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현의 말대로 여인은 차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독을 먹이던 친척은 관아에 끌려가 벌을 받았지요. 사내는 도현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의원이 아니구려. 사람의 마음속 어둠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도현은 이 일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이 숨어 있고 그 악을 밝혀내는데 자신의 재주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노인이 가르쳐 준 약초와 독의 분별이 사람을 살리는 데뿐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요긴하다는 것을 도현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젊은 의원은 사람 속까지 들여다본다네. 도현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한대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도현은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돕고 인심을 얻었지요. 한 번은 어느 마을에서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쓴 젊은이를 구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에서 귀한 비단이 사라졌는데 그 집 머슴이 범인으로 몰린 것이었지요. 머슴은 한사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사라진 비단을 둘러싼 정황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허점을 발견했지요. 비단이 사라졌다는 그날 밤, 머슴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진짜 범인이 그 집 안에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바로 비단을 빼돌려 노름빚을 갚으려 한 그 집 둘째 아들이었지요. 비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빼돌린 것입니다. 그날 밤 곳간을 드나든 사람을 찾으면 진범이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도현의 추리의 진실이 밝혀지고 누명을 썼던 머슴은 풀려났습니다. 머슴은 도현에게 넙죽철을 올렸지요.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은혜랄 것 없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나는 그저 그것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니. 또 한 번은 어느 산골 마을에 들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흉년이 든 대다 못된 아전 하나가 백성들의 곡식을 가로채 굶주린 이들이 길에 나앉아 있었지요. 도현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다들 굶고 계십니까? 말도 마시오, 젊은이. 고을 아전이 환곡을 풀어준다 해놓고는 정작 곡식은 제 곳간에 쌓아두고 우리에게는 겨와 모래를 섞은 쌀을 나눠준다오. 그러고도 갚을 때는 멀쩡한 쌀로 갚으라 하니 이 노릇을 어찌하겠소. 도현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나섰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 있었지요. 도현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마을에 그라는 노인을 찾아가 아전이 나눠준 쌀과 받아 간 쌀의 양을 낱낱이 적은 장부를 만들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장부를 들고 마침 그 고을을 지나던 관찰사의 행차 앞에 백성들과 함께 엎드렸습니다. 사또께 아뢰입니다. 이 고을 아전이 환곡을 농간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있사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사오니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관찰사가 장부를 살펴보니 아전의 농간이 명백히 드러났지요. 아전은 그 자리에서 끌려가 벌을 받았고 빼돌린 곡식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젊은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소.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도현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모았기에 된 일입니다. 백성이 한뜻으로 일어서면 어떤 부정도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요. 도현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사이 도현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도현에게 목숨을 빚지니 누명을 벗은 이 도현의 인품에 감복한 이들이 알게 모르게 도현의 편이 되어 주었지요. 박노인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이 곧 힘이 된다는 그 말이 말이지요. 그러나 도현은 한순간도 윤 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와중에도 도현은 늘 강원도 산골 쪽으로 사람을 보내 윤 씨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요. 그러나 한대감의 감시가 삼엄하여 쉽사리 윤 씨에게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의 마음은 늘 그곳 눈먼 어머니가 홀로 지키고 있을 외딴 집을 향해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를 모시러 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도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윤 씨가 늘 살인문 앞에 내어 걸던 등잔불을 떠올리며 도현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등불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지요.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비추는 불빛. 그것이 도현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도현은 반드시 어머니를 다시 만나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떠돌이 의원으로 이름을 얻어가는 동안 세월은 다시 흘렀습니다. 도현은 어느덧 18배 당당한 청년이 되었지요. 도현은 점점 도성 가까이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결국 권력의 중심인 도성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도성에 가까운 한 큰 고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도현은 그곳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났지요. 바로 도성의 권문세가에서 일하다
쫓겨난 한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 하인은 병이 깊어 길에 쓰러져 있었고 도현이 그를 거두어 치료해 주었지요. 하인은 도현의 정성에 감복하여 도성의 사정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의원님, 요즘 도성은 한대감의 세상이라오. 임금께서는 연로하시고 병이 깊으셔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시니 모든 권세가 한대감의 손에 들어가 있지요. 한대감은 제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없애버린다오. 도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한대감의 그림자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지요. 그 한대감이라는 자가 그리도 무서운 자입니까? 무섭다마다요. 겉으로는 충신인 척 점잖은 얼굴을 하고 있으나 속은 시커먼 자라오. 제 욕심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쯤은 파리 목숨으로 여기지요. 오래전에는 강직하기로 이름난 한 가문을 통째로 멸문시켰다는 소문도 있다오. 도현의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문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도현은 내색하지 않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한대감의 약점은 없습니까? 그자도 사람이라면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하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한 가지 들은 것이 있다면 한대감이 요즘 부쩍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이지요. 무언가 예실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듯하다오. 그래서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소. 도현은 직감했습니다. 한대감이 찾는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한대감은 도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늘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대감의 가장 큰 약점이었지요. 도현은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들이닥쳤다가는 한대감의 소나기에 잡혀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도현은 그동안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은밀히 연통을 넣어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예전에 독에 중독된 누이를 살려준 그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알고 보니 도성의 큰 상단을 거느린 거상이었지요. 의원님, 드디어 연통을 주셨구려. 그동안 의원님을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오. 내 누이를 살려주신 은혜, 이제야 갚을 기회가 왔구려. 무엇이든 분부만 하시오. 고맙소. 실은 내게 큰일이 있어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도현은 사내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한대감에게 멸문당한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며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 한대감이라는 자가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의원님, 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의원님을 돕겠소. 한대감의 횡포에 이를 갈던 이가 어디 나뿐이겠소. 도성에는 그자에게 원한을 품은 이들이 수두룩하다오. 사내의 도움으로 도현은 도성 안의 사정을 더욱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대감에게 원한을 품은 이들, 그자의 비리를 목격한 이들이 알게 모르게 도현의 편에 서기 시작했지요. 도현을 중심으로 한대감의 맞설 세력이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도성 저작거리에서 한바탕 소동을 마주했습니다. 한대감의 수하들이 한 늙은 선비를 끌고 가며 매질을 하고 있었지요. 죄목은 한대감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행여 불똥이 튈까 두려워 모두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도현은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나섰다가는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지요. 도현은 꾀를 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큰 소리로 외친 것이지요. 여보시오, 저 어른이 쓰러지셨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매질만 하시오. 도현의 외침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그 틈을 타 앞으로 나서 매를 맞아 정신을 잃은 선비를 살피는 척했지요. 이대로 두면 사람이 죽소.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소.
한대감께서 무고한 선비를 때려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그것이 대감께 득이 되겠소. 도현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수하들은 잠시 멈칫했지요. 자신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한대감의 노여움을 살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수하들은 선비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물러갔습니다. 도현은 쓰러진 선비를 거두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선비는 도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젊은이가 내 목숨을 구했구려. 나는 평생 글만 읽어온 읽은이라오. 한대감의 횡포를 보다 못해 붓을 들었다가 이 꼴이 되었지. 한대 젊은이는 어찌 이리 겁도 없이 나서 주었소.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지요. 어르신께서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부디 그 붓을 꺾지 마십시오. 선비는 도현의 인품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그 선비 또한 도성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도현을 돕는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었지요. 이렇듯 도현은 가는 곳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대감이 임금의 병을 핑계로 자신의 사람을 어이로 들여보내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도현은 그 속셈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한대감이 임금을 독살하려는 것이요. 어이를 제 사람으로 바꾸어 병을 다스리는 약 대신 서서히 죽이는 독을 쓰려는 계지요. 임금이 승하하면 한대감은 어린 새손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제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를 셈인 게요. 도현의 말에 사내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임금의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니오. 어찌해야 하오? 막아야오. 임금을 살리는 것이 곧 한대감의 음모를 무너뜨리는 길이오. 다행히 나는 약초와 독에 밝으니 그 독을 알아챌 수 있을 거요. 문제는 어떻게 궁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도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궁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때 사내가 한 가지 방도를 내놓았습니다. 마침 궁에서 용한 의원을 두루 구하고 있다 하오. 임금의 병이 깊어 백방으로 의원을 찾는다는데 내 연주를 대어 의원님을 천거해 보겠소. 의원님의 의술이라면 능히 궁에 드실 수 있을 게요. 도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임금을 살리고 한대감의 음모를 밝힐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지요. 도현은 신중하게 궁에 들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대감도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성의 정체 모를 젊은 의원이 나타나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있다는 소문이 한대감의 귀에도 들어갔던 것이지요. 한대감은 그 의원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명했습니다. 젊은 의원이라 나이가 얼마나 되었다더냐? 18쯤 되었다 하옵니다. 한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18, 바로 자신이 쫓고 있는 그 핏줄의 나이와 같았지요. 그 의원의 행색을 자세히 알아보아라. 혹여 등에 무슨 표식이 있는지도. 한대감의 의심은 점점 도현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한대감에게 다가가는 만큼 한대감의 그물도 도현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의 운명은 마침내 정면으로 부딪힐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런 줄도 모르고 궁에 들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윤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도성에 와서도 도현은 틈만 나면 강원도 산골 쪽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윤 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소식을 전해온 것은 도현이 예전에 도와준 한 장돌뱅이였습니다. 그는 강원도 일대를 떠돌며 장사를 하는 자였지요. 의원님이 찾으시던 그 눈먼 과부 말입니다. 아직 그 산골에 살아 계시더이다. 다만 무엇이요?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듯 했습니다. 게다가 관아에서 늘 그 집을 감시하고 있어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린다 하더이다. 외롭고 쓸쓸히 지내고 계시지요. 도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윤 씨가 그런 고초를 겪고 있다니. 도현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어머니,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제가 곧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도현은 장돌뱅이 편에 윤 씨에게 전할 약간의 돈과 짧은 전가를 보냈습니다. 행여 들킬까 이름도 사연도 적지 못하고 그저 한 줄만 적었지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윤 씨가 그 전가를 받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보리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짧은 한 줄에 도현은 10년의 그리움과 다짐을 담았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그 전갈이 윤 씨에게 무사히 닿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씨가 그 한 줄을 손끝으로 몇 번이고 더듬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지요. 도현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결판날 터였지요. 임금을 살리고 한대감의 음모를 밝히고 10년 묵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로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운명은 도현에게 그리 순탄한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대감의 반격이 도현이 미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도현이 궁에 드는 날이 왔습니다. 거상의 연줄과 도성 명망가들의 천거에 힘입어 도현은 임금의 병을 살필 의원의 한 사람으로 궁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요. 산골에 숨어 지내던 아이가 10년 만에 제 운명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현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궁궐의 깊은 전각으로 들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안색은 햇빛이었고 두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전하의 옥체가 날로 쇠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곁을 지키던 한 늙은 신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 어이들이 둘러서 있었으나 누구도 임금의 병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도현은 임금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안색과 혀를 살피고 그동안 올린 약과 음식을 낱낱이 물었지요. 도현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병이 아니다. 독이다. 도현은 직감했습니다. 임금의 증세는 병이 깊어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랫동안 조금씩 독을 먹여 만든 것이었지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여 웬만한 의원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한 독이었습니다. 도현은 박노인에게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부자라는 독초를 다른 약재에 섞어 서서히 쓰는 수법이었지요. 도현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한대감의 사람이 섞여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섣불리 독이라 말했다가는 도리어 자신이 위험에 빠질 터였습니다. 도현은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미천한 의원이 보기에 전하의 옥체는 기가 막혀 생긴 증세인 듯하옵니다. 며칠 제가 올리는 탕약을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도현은 그렇게 둘러대고는 임금에게 올릴 탕약을 직접 짓겠노라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독을 풀어줄 해독의 약재를 은밀히 섞어 다렸지요. 그 약을 임금이 들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며칠 만에 임금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오, 이 젊은 의원의 약이 참으로 신통하구나. 몸이 한결 가벼워졌도다. 임금은 도현을 곁에 두고 크게 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임금의 신임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임금의 병세가 호전되자 가장 당황한 것은 다름 아닌 한대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어라, 임금의 병이 나아가고 있다고? 한대감은 보고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 죽어가던 임금이 갑자기 기운을 차린다니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요. 새로 든 젊은 의원의 약 덕분이라 하옵니다. 그자의 의술이 가히 신묘하여 임금께서
크게 총애하신다 하옵니다. 젊은 의원이라 그자가 또 그 의원이란 말이냐? 도성에서 인심을 얻고 다닌다던 그 18짜리? 그러하옵니다. 한대감의 눈빛이 음험하게 번뜩였습니다. 자신이 쫓던 핏줄과 같은 나이, 자신의 독을 풀어버린 의술. 한대감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자를 그냥 둘 수 없다. 그 의원이 누구인지 뿌리까지 캐내어라. 등에 무슨 표식이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내라. 한대감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도현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지요. 한대감은 은밀히 밀정을 풀어 도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내력을 지녔는지를 샅샅이 조사했지요. 밀정들은 도현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도현이 거쳐간 고을마다 찾아다니며 도현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을 닥달했지요. 그러나 도현에게 은혜를 입은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의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소. 그저 병을 고쳐주고 떠났을 뿐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둘러댔지요. 도현이 뿌린 인심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도현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밀정들은 결국 한 가지 단서를 잡았지요. 도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알아낸 것입니다. 대감, 그 의원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알아냈사옵니다. 강원도 산골의 한 눈먼 과부의 집이라 하옵니다. 10년 전쯤 어디선가 흘러든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하옵니다. 한대감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갔습니다. 10년 전 산골 흘러든 아이,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지요.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그 화근이 여태 살아서 감히 내 앞마당까지 기어들었단 말이지. 좋다. 그렇다면 그 약점을 쳐주마. 한대감은 잔인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도현을 직접 치는 대신 도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치기로 한 것이지요. 바로 도현을 길러준 눈먼 과부 윤 씨였습니다. 그 눈먼 과부를 잡아들여라. 그것을 미끼로 삼으면 그 의원놈이 제 발로 기어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한대감의 두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한대감의 수하들은 즉시 강원도로 향했지요. 그러고는 외딴 집에 홀로 있던 윤 씨를 붙잡아 도성으로 끌고 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윤 씨는 차가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는 게요. 눈먼 과부 하나를 잡아다 무엇에 쓰려는 게요. 윤 씨가 항변했지만 수아들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내년이 길은 그 아이 때문이다. 그 아이가 어떤 화근인지 늙은이는 알고나 있었느냐? 곧 알게 될 게다. 윤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현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한대감의 손이 끝내 도현에게까지 뻗쳤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두려움에 떨기보다 도현을 걱정했지요. 옥에 갇힌 윤 씨에게 한대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대감은 윤 씨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내가 그 화근을 길렀다는 눈먼 과부냐? 어리석은 것. 내가 거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진작에 내게 넘겼어야 해 그건을. 윤 씨는 보이지 않는 눈을 한대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또박또박 말했지요. 내가 거둔 아이가 누구인지는 모르오. 허나 한 가지는 아오. 그 아이는 마음이 곧고 바른 아이였소. 그리고 당신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구려. 당신의 그 목소리에서는 오래전 내 눈을 멀게 한 자들과 똑같은 냄새가 나는구려. 한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먼 과부의 그 담담한 말이 어쩐지 그의 가슴 한 구석을 서늘하게 찔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대감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먼 주제의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사흘 뒤면 내 목이 달아날 터이니 그때도 그리 당당한지 두고 보자. 한대감이 물러간 뒤 윤 씨는 어둠 속에서 홀로 빌었습니다. 도현아,
나를 미끼로 너를 잡으려는 게다. 절대로 나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 부디 이 어미 걱정은 말고 내 몸을 지켜라. 윤 씨는 옥중에서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으로 어둠을 응시하며 윤 씨는 오직 도현의 안위만을 생각했지요. 한편 윤 씨가 잡혀왔다는 소식은 곧 도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어머니가 잡혀오셨다고? 도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10년을 길러준 어머니가 옥에 갇히다니. 도현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바로 한대감의 노림수임을 알고 있었지요. 도현이 정체를 드러내고 나서는 순간 한대감은 도현과 윤 씨를 한꺼번에 없애 버릴 터였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도 나도 다 죽는다. 어머니를 구하고 한대감을 무너뜨릴 방도를 찾아야 한다. 도현은 거상과 도성의 우군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맞대고 방도를 의논했지요. 모두의 얼굴에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대감이 어머니를 미끼로 나를 끌어내려 하오. 그러나 무작정 나섰다가는 둘 다 죽을 뿐이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대감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요. 거상이 물었습니다. 증거라면 무엇이 있겠소? 한대감이 그동안 저지른 일을 어찌 증명한단 말이오? 도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임금을 독살하려 한 그 독.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요. 한대감이 어의를 시켜 임금께 쓴 그 독의 출처를 밝히고 그것이 한대감의 지시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대감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도현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대감이 임금에게 쓴 독의 증거를 확보하고 그 독을 다룬 자들의 증언을 받아내며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신표와 등의 점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는 것. 그리하여 어전에서 한대감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폭로하는 것이 도현의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한대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좀처럼 미끼를 물지 않자 한대감은 더욱 잔인한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지요. 그 과부를 사흘 안에 처형한다고 방을 붙여라. 그 의원놈이 제 어미가 죽는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한대감은 윤 씨의 처형을 공표했습니다. 도현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덫이었지요. 사흘. 도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를 갖추고 어머니를 구하고 한대감을 무너뜨려야 했지요. 도현의 어깨에 천근 같은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옥에 갇힌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박함이 도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도현은 목에 건 패를 손에 꼭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고 10년 묵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고 말이지요. 운명의 사흘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사흘이 흘러가는 동안 도현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거상의 사람들을 풀어 임금에게 쓰인 독의 출처를 캤고 그 독을 사들인 자가 한대감의 신복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지요. 또한 그 독을 임금의 약에 섞은 어의를 은밀히 만나 그의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임금을 시해하는 대역죄에 가담하고 있소. 한대감이 무너지는 날, 그 죄는 고스란히 당신이 뒤집어 쓰게 될 거요. 허나 지금이라도 진실을 증언한다면 당신은 죽음을 면할 수 있소. 어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대감의 위세가 무서웠지만 대역죄인으로 죽는 것은 더욱 두려웠지요. 도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증언하기로 한 것이지요. 증거는 하나둘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대감도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지요.
도현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한대감은 윤 씨의 처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게다가 더욱 잔인한 수를 두었지요. 그 의원놈에게 전하라. 내일 정오 저작거리에서 그 눈먼 과부를 처형한다고. 만약 그자가 제 발로 나타나 무릎을 꿇는다면 과부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말이다. 이것이 한대감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도현에게 어머니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라는 잔인한 거래였지요. 도현이 나타나면 둘 다 죽일 것이 뻔했지만 도현은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한대감은 그 점을 노린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도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직 어전에 나아가 모든 죄를 폭로할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처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도현은 거상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 어머니가 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소.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거상도 침통한 얼굴로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단 하루만 더 있었으면 완벽하게 끝났을 터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증거가 부족하여 도리어 역공을 당할 수 있었고 나서지 않으면 어머니를 잃을 판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에 짓눌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리자니 자신이 죽고 자신이 살자니 어머니가 죽는다. 그 어느 쪽도 도현은 견딜 수 없었지요. 도현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날 밤 그 불길 속에서 함께 죽었더라면, 그랬다면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을. 나 하나 살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가. 도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버텨온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도현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도현은 홀로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목에 건 패를 손에 쥐고 도현은 어머니 윤 씨를 떠올렸지요. 비 오던 그 밤 자신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두어준 어머니. 굶주린 겨울 제 몫의 밥을 자신의 그릇에 몰래 옮겨 담던 어머니.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잘생겼다 하던 어머니. 사람의 값어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게다. 문득 윤 씨가 늘 들려주던 그 말이 도현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현은 그 말의 참뜻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지요.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비에 젖어 떨던 그 아이를 말이지요. 그렇다면 자신도 눈에 보이는 이해득실이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를 버리고 얻는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어찌 내 목숨이 아까워 어머니를 외면한단 말인가.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 몸을 사리는 영악함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고든 마음이었다. 도현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고는 거상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정오 나는 저작거리로 나가겠소. 거상이 깜짝 놀라 만류했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한대감의 함정이요. 나가는 순간 당신도 과부도 둘 다 죽을 것이요. 아니요. 나는 그저 죽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걸고 한판 승부를 보러 나가는 것이요. 도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도현은 밤새 새로운 계획을 짰지요. 한대감이 저작거리에 모든 이의 이목을 모을 그 자리야말로 오히려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절호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대감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자의 모든 죄를 폭로하겠소.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면
한대감도 그것을 덮을 수 없을 것이요. 도현은 우군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어인은 독의 증거를 들고 대기하고 거상은 임금께 이 사실을 은밀히 아뢰며 도성의 명망가들은 백성들 사이에 섞여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 주기로 했지요. 모든 준비가 하룻밤 사이에 갖추어졌습니다. 도현이 우군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였습니다. 문득 도현의 머릿속에 산속에서 자신을 가르치던 박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하옵니다. 칼과 권세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나 사람의 마음으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요. 그제야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곁에 모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10년간 뿌려온 마음의 열매라는 것을 말이지요. 독에 중독된 누이를 살려준 거상, 도둑 누명을 벗겨준 머슴, 매질당하던 것을 구해준 선비, 권세도 없고 힘도 없던 자신이 오직 사람의 마음 하나로 이만한 우군을 얻은 것입니다. 한대감이 칼과 위세로 사람을 누른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지요. 어르신의 가르침이 옳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얻은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요. 도현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모인 이들을 둘러보았지요. 비록 박노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이렇게 도현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10년 묵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요. 두려워 마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칼이 아니라 진실이고 진실은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한 법이니 부디 내일 그 진실의 증인이 되어 주시오. 우군들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지요. 도현을 중심으로 모인 이 작은 무리가 마침내 거대한 권력에 맞설 채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튿날 운명의 정오가 밝았습니다. 저작거리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눈먼 과부가 처형된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형장 한가운데에는 윤 씨가 묶인 채 꿀려 있었지요. 그 곁에는 한대감이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의원놈은 어디 있느냐? 제 어미가 죽는 꼴을 보고도 나타나지 않을 셈이냐? 한대감이 비웃듯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군중을 해치고 한 청년이 천천히 형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도현이었지요. 여기 있소. 도현의 목소리가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가 그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도현아, 안 된다. 어찌 나왔느냐? 어서 도망쳐라. 이 어미는 괜찮으니 어서. 윤 씨가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흔들림 없이 형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지요. 도현은 윤 씨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왔습니다. 더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한대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도현의 눈빛은 추호의 두려움도 없었지요. 한대감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화근. 자, 어서 무릎을 꿇어라. 내가 무릎을 꿇고 죄를 빌면 저 눈먼 과부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 대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한대감,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그 한마디에 저작거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감히 누구 앞에 서서 10년 전 강직한 충신의 가문을 거진 누명으로 멸문시킨 자가 누구요?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려 한 자가 누구냔 말이오. 그리고 지금 병환 중이신 임금께 독을 먹여 시해하려는 자가 누구요? 도현의 외침이 저작거리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경악하여 웅성거렸지요. 한대감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 입을 막아라. 한대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수아들이 도현에게 달려들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 도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작은 청동패였지요. 모두 보시오. 이것이 바로 한대감이 멸문시킨 그 가문의 신표요. 그리고 나는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요. 도현의 외침에 형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의 봉인이 마침내 풀리려는 순간이었지요. 윤 씨는 그 외침을 들으며 보이지 않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거두어 기른 그 아이가 이토록 의롭고 당당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대감은 10년간 자신을 옥죄어온 그 화근이 마침내 제 앞에 칼을 겨누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청동패를 높이 치켜든 그 순간 저작거리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시선이 도현에게로 쏠렸지요. 한대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것은 가짜다. 저놈이 어디서 가짜 신표를 만들어 와 감히 양반 가문을 사칭하는 게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라. 한대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현은 군중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이 신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곧 알려질 것이오. 한대감, 당신이 멸문시킨 그 가문의 적통은 등의 붉은 점 3개를 타고 난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오. 도현은 그 자리에서 우솥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러고는 등을 돌려 모든 이에게 제 등을 드러냈지요. 도현의 등에는 북두칠성의 머리처럼 붉은 점 3개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 신표와 이 점, 이 2가지를 한 몸에 지닌 자가 바로 그 가문의 적통이요. 한대감, 당신은 이것을 가짜라 우길 수 있겠소. 한대감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신표와 점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바로 한대감 자신이었기 때문이지요. 10년 전 그토록 죽이려 했던 그 화근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 제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 놈이 어떻게 살았어. 한대감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현의 말이 진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지요.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감이 방금 뭐라 했어? 살아있다니? 그럼 저 청년의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지요. 임금의 약을 짓던 그 어이였습니다. 소인이 증언하겠소이다. 한대감께서 소인에게 명하여 임금께 올리는 약의 독을 섞게 하였소. 여기 그 독과 한대감의 친필 지시가 적힌 서찰이 있소이다. 어이가 품에 서찰과 독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군중이 경악했지요. 임금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대역죄였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저 어이놈이 미쳤구나. 저것은 모함이다. 모두 거짓이야. 한대감이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독은 이미 터져버렸지요. 어이에 이어 거상이 나섰습니다. 이 독을 사들인 자가 한대감의 신복임을 밝히는 증인과 증거가 여기 있소. 또한 10년 전 한대감이 거짓 누명으로 충신 가문을 멸문시킨 정황도 낱낱이 밝혀졌소이다. 증거와 증언이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한대감의 위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있던 이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대감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의 어가였지요. 거상이 미리 아른 덕분에 병중에도 임금이 친히 저작거리로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도현이 지어 올린 약으로 기력을 되찾은 터라 가마에서 내려 형장으로 걸어 나왔지요. 이것이 대체 무슨 소란이냐. 짐이 직접 그 진위를 가리겠노라. 임금이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임금은 도현의 심표를 살피고 등의 점을 확인했지요. 그러고는 10년 전 멸문된 그 가문에 대한 옛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떨어졌지요. 틀림없도다. 이 청년은 그 충신 가문의 적통이 분명하다. 짐이 어찌 그 가문을 잊었겠느냐. 강직하기로 이름 높던 충신을 짐이 한대감의 거짓말에 속아 역적으로 몰았으니 이 모든 것이 짐의 불찰이로다. 임금의 목소리에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도현을 향해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한대감을 향해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한규, 이 천하의 역저가 충신을 모함하여 멸문시키고 그 핏줄을 죽이려 하고 끝내는 짐을 독살하려 하였으니 내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도다. 여봐라, 당장 저 역적을 포박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한대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대감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지요. 10년간 쌓아 올린 권세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한대감은 발버둥 쳤습니다. 이럴 수가 다 된 일이었거늘 저 화근 하나만 없었으면 놓아라. 나는 영상이다. 감히 누가 나를. 그러나 한대감을 따르던 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한대감의 신복들조차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지요. 평생 권세만을 줬던 한대감의 곁에는 끝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대감은 군사들에게 끌려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은 그 꼴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통쾌했습니다. 천벌을 받는 게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못살게 굴었던가.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야. 한대감은 그 죄에 따라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멀고 험한 곳으로 유배되어 다시는 도성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를 따르며 못된 짓을 일삼던 무리도 모두 그 죄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르던 권세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유배 길에 오른 한대감의 모습은 참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비단 관복 대신 죄인의 누더기를 걸치고 옥관자 대신 칼을 쓴 채 한대감은 터덜터덜 끌려갔지요. 그가 지나는 길마다 백성들은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자가 그 악독한 한대감이라네. 꼴 좋게 됐구먼. 제 욕심만 채우다 결국 저 꼴이 됐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 법이야. 한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올라선 그였지만 정작 제가 바닥에 떨어지고 보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권세가 있을 때는 그토록 굽실거리던 자들이 이제는 모두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한대감은 그 쓸쓸한 유배 길에서 비로소 제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뒤였지요.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도현은 형장에 묶여있던 윤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도현은 윤 씨의 결박을 손수 풀어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던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도현아, 정말 너로구나. 무사했구나. 이 어미는 내가 잘못될까봐 그것만이 두려웠단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더는 아무 고생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현은 윤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지켜보던 백성들이 그 모자의 애틋한 모습에 나 할 것 없이 눈시울을 붉혔지요.
임금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도현의 가문을 신원하고 빼앗긴 명예를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멸문된 충신에게는 충절을 기리는 시호가 내려졌고 그 가문의 위패가 다시 모셔졌지요. 또한 임금은 도현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그것을 사양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청했지요. 전하, 소인은 벼슬이나 재물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소인을 길러주신 저 눈먼 어머니께서 남은 생을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원이옵니다. 임금은 그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임금은 윤 씨에게 넉넉한 살림과 사람을 내려 평생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해 주었지요. 또한 도현의 고든 인품을 더욱 아껴 곁에 두고 나라시를 의논하는 신하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로한 임금이 승하하자 도현이 그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습니다. 멸문된 충신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마침내 한 나라의 임금이 된 것이지요. 도현은 어진 임금이 되어 백성을 제 몸처럼 아꼈습니다. 권세로 누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펼쳤지요. 그것은 모두 눈먼 어머니 윤 씨에게서 배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도현은 즉위한 뒤에도 윤 씨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윤 씨를 궁으로 모시려 했으나 윤 씨는 한사코 사양했지요. 이 늙은이는 산골이 편하단다. 화려한 궁궐은 이 눈먼 늙은이에게 어울리지 않아. 다만 내가 어진 임금이 되어 백성들이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이 어미에게는 가장 큰 효도란다. 도현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어가를 멈추고 산골로 찾아가 윤 씨에게 문안을 올렸지요. 한 나라의 임금이 눈먼 과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미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윤 씨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도현이 윤 씨의 손을 잡고 물었지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 비 오던 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윤 씨는 빙긋 웃으며 도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무섭긴 무엇이 무서웠겠느냐.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단다. 다만 그 작은 손이 너무도 차갑고 떨고 있어서 그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지. 사람의 값어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게다. 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내 마음이 곱다는 것을 알았단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으냐. 도현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10년 전 그 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준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었지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날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빗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제게 가장 밝은 눈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말에 윤 씨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두 모자는 그렇게 오래도록 손을 마주 잡고 앉아 있었지요. 산골의 작은 마당에는 따뜻한 봄볕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눈은 멀었어도 사람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밝게 본 한 과부와 그 따뜻한 손길에 거두어져 어진 임금이 된 한 아이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사람의 참된 값어치는 신분이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선행 하나가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